안녕. 자, 이제 이번 시험 전 마지막 단원 주기율표와 그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원소의 주기성에 대해서 해보자. 주기율표와 주기성 해보자. 먼저 주기율표가 뭔지 알아보고 그 다음 주기성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기율표에 대한 건 여러 번 배웠어. 중학교 때도 배웠고 고1 때도 배웠어. 그래서 다 빨리빨리 넘어가면 돼. 빨리빨리 넘어가보자. 주기율표 알지? 주기율표는 화학이라는 학문의 지표가 되어주는 표야.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표지. 이 주기율표가 어떻게 현대의 주기율표까지 변화돼 왔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보자. 중3 때도 고1 때도 했던 거거든. 주기율표의 역사하면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데베라이너라는 아저씨지. 데베라이너라는 분이셔. 이분이 새쌍 원소설이라는 걸 얘기했지. 바로 이게 리튬, 나트륨, 칼륨처럼 이 세 개의 원소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나트륨이 리튬과 칼륨의 질량이 중간쯤 되고 반응하는 정도도 중간쯤 되고 밀도도 중간쯤 되고 뭐 이런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원소들은 그냥 막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걸 처음 생각했던 사람이지.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이야. 그 다음 등장한 분이 바로 뉴렌즈라는 아저씨지. 이 뉴렌즈라는 분은 옥타브설이라는 걸 얘기했어. 그 당시까지 발견된 원소들을 쫙 나열했더니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이 반복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한 거지. 도레미파솔라시도 8개잖아. 그래서 옥타브설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렇다는 거지. 이제 그 다음 등장하는 분이 바로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지. 주기율표의 아버지라는 사람이야. 주기율표의 아버지고 멘델레예프가 처음 이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를 제안했던 게 1869년이거든. 올해는 2019년. 딱 150년 되는 해지. 그래서 올해가 주기율표의 해야. 150년 된 해. 그래서 여기저기서 뭐 주기율표 만들기 막 이런 행사도 하고 막 그러지. 그런 거야. 멘델레예프 아저씨야. 뭐 그 당시 주기율표를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어. 원자량이라는 건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말하는 거지. 그냥 원자들을 그냥 원소들을 무거운 순으로 배열했다는 거야. 무거운 순으로, 원자량 순으로. 그렇게 배열했더니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가 나왔고, 그랬더니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쭈르륵 나타났다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이 멘델레예프 아저씨가 왜 주기율표의 아버지라고 지금도 칭송을 받고 왜 계속 언급이 되냐면, 그 당시에는 1869년엔 아직 톰슨이 전자를 발견한 게 1910년이야. 1900년대 초반이라고. 전자가 발견되기도 전이고 원자가 뭔지 도무지 알지 못했던 때였어. 전자가 발견되기 거의 한 30-40년 전이었다고. 근데 이 사람은 원소들이 어떤 주기성을 갖는다고 예견했고 이 사이사이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을 예견했어. 이런 원소들이 아마 후대 과학자들이 발견할 건데 그 원소들은 아마 질량이 이럴 거고 어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후대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더니 그게 딱딱딱 맞아떨어져 버린 거지. 즉 멘델레예프의 예언이 딱딱딱 맞아떨어지면서 멘델레예프란 그 과학자의 업적이 막 더 추앙되면서 주기율표의 아버지다라고 불리기 시작한 거지. 멘델레예프가 예견했던 거야. 지금은 갈륨이라는 거지. 다음 넘어가자. 빨리 넘어가야 돼. 그러다가 이제 현대 주기율표를 만든 모즐리라는 사람이 등장해. 비운의 천재. 너무나 일찍 전쟁에 나가서 죽은 비운의 천재지. 이 모즐리라는 사람이 멘델레예프는 주기율표를 무슨 순으로 배열했다 그랬어?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다 그랬잖아. 원자량 순. 그 당시에 멘델레예프는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배열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아직 전자가 발견되기도 전이었고 양성자, 중성자는 당연히 발견되기 전이야. 30-40년 전이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류는 그 존재조차 몰랐어. 전자, 양성자, 중성자에. 그저 원자의 무거운 순으로 배열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던 거지. 그랬더니 그 배열 과정에서 그 배열했을 때 뭔가 좀 어긋났던 거야. 단순히 무거운 순으로 배열했더니 어긋났어. 그 이유는 동위 원소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이지. 동위 원소 배웠잖아. 뭐야? 양성자는 같은데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른 애들이 동위 원소잖아. 멘델레예프 때는 동위 원소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무거운 순으로 배열을 했을 때 생기는 그 어긋남, 그 이상한 그 성질의 주기성의 어긋남을 설명하지 못했지. 그러다 모즐리가 드디어 원자량 순서가 아닌 원자 번호순. 원자 번호는 뭐에 결정돼? 바로 그거 양성자 순이지. 바로 양성자 순서로 주기율표를 배열했더니 그 멘델레예프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주기성의 어긋남을 이 원자 번호순, 즉 양성자순으로 배열해서 해결해버렸어. 모듈리가 주기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모듈리가 X선 연구를 통해서 양전하를 결정하는 방법, 즉 양성자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고안해냈고, 그걸 통해서 정확한 원자들의 양성자수를 알아내게 되면서 드디어 주기율표가, 현대의 주기율표가 만들어진 거지. 모듈리는 이걸로 당연히 노벨상을 받아야 됐었어. 그런데 전쟁 나가서 슬프게도 죽었지. 너무나 27살인가 죽었어. 당연히 노벨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노벨상은 죽은 사람한테 안 주거든. 노벨상을 못 받았어. 전 비운의 천재지. 가슴 아파. 그래서 우리는 오래오래 살아야 돼.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벌써 5분이나 됐네. 자, 빨리 가자. 그래서 현대의 주기율표는 바로 모질리의 주기율표야. 어떻게 만든 주기율표? 원자 번호순으로 나열한 주기율표라는 게 아주 중요해.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순으로 나열했고, 그렇기 때문에 주기성의 어긋남을 해결하지 못했고, 근데 후에 모질리가 원자 번호순, 즉 양성자 순으로 주기율표를 만들었더니 멘델레예프의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됐어. 이게 바로 현대의 주기율표야. 모질리가 만든 주기율표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 한번 해보자. 여기 왜 동그라미가 쳐있냐면, 이 우라늄이 자연에서 발견되는 자연적인 원소 중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거든. 가장 양성자수가 많은 원소야. 이 우라늄보다 양성자수가 많은 애들은 다 인공적으로 합성된 원소들이야. 현재는 118번 오네가손까지 합성되었고, 여기까지를 비교적 안정적인 원소라고 인정해주고 있어. 알겠지? 그리고 뭐 란타논족, 악티늄족이 있는데, 얘네는 그냥 요런 애들이야. 나도 잘 몰라. 얘네도 알 필요 잘 없고. 나도 잘 몰라. 주기율표는 크게 금속원소, 비금속원소, 그리고 준금속원소로 나눌 수 있어. 금속원소는 대략 왼쪽에 있는 아이들, 비금속원소는 대략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 준금속원소는 요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야. 그래요. 주기율표는 족과 주기로 나눠지고, 주기는 가로줄, 족은 세로줄이야. 주기가 같으면 같은 주기인 아이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고, 족이 같은 애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라는 건 중학교 때도 고1 때도 배웠지. 빨리 넘어가자. 특히 그 중에서 1족 아이들,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인 아이들을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고, 2족인 아이들을 알칼리 토금속, 17족인 아이들을 할로젠 원소, 그리고 18족 아이들을 비활성 기체, 이렇게 부른다고 옛날에 배웠지. 오케이. 자, 주기율표에 대해서 좀만 더 알아보면, 이제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을, 20번까지의 원소들을 보어의 원자 모형식으로 전자 배치하면 요렇게 돼. 보면 알겠지만, 원자과 전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1족은 다 1개고, 그치? 2족은 다 2개고, 13족은 다 13개면 좋겠지만 3개고, 14족은 4개고, 요런 식이라는 거지. 17족은 7개, 18족은 8개가 된다는 거지. 자, 원자과 전자수가 무엇이냐? 바로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수를 얘기해. 일반적으로 최외각 전자와 원자과 전자는 일반적으로는 같아. 왜냐하면 최외각 전자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고, 원자과 전자는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인데, 결합에 관여하려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원자과 전자와 최외각 전자는 동일해. 누구를 제외하고? 바로 18족 원소들을 제외하고. 18족 원소들은 최외각 전자는 헬륨이 2개, 나머지는 8개거든. 근데 얘네는 결합 자체를 안 해. 즉 결합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는 빵개야, 빵개. 그치? 몇몇 화학자들은 굳이 왜 원자과 전자수와 최외각 전자수를 구분하냐라고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어. 사실 큰 의미가 없으니까. 하지만 배우는 단계에선 그렇구나라고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다시 18쪽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와 최외각 전자수가 동일해. 하지만 18쪽 원자들은 최외각 전자수가 2개 아니면 8개고, 원자과 전자수는 빵개지. 빵빵빵빵빵개. 알겠지? 넘어가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요렇다라는 거야. 빵개에 주목해줘. 오케이. 넘어가. 자, 그 외에 다양한 방식의 주기율표들이 있어요. 다양한 방식의 주기율표들이 있어. 이거 만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넘어가. 정리해보자. 가장 먼저 세쌍 원소설을 얘기했던 건 되베라이너라는 분이셨고, 뉴렌즈라는 분은 뭘 제안하셨어? 바로 옥타브설을 얘기했지.
그리고 드디어 주길표의 아버지 멘델레프가 등장했어. 원자들을 뭐 순으로 배열했어? 그렇지! 바로 원자량순, 즉 무거운 순으로 배열했어. 그러다가 모즐리가 등장했고, 모즐리가 원소들을 원자 번호순으로 나열하면서 현대의 주길표를 완성했지. 자, 주길표의 주기성 중에서 하나만 빨리 얘기하고 넘어가보자. 자, 넘어가. 자, 주기성. 우리가 주길표라고 부르는 건 원소들이 주기성을 갖기 때문이야. 뭐라고 말해야 되냐? 마음이 급하니까. 반복되는 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을 바로 주기성이라고 말하는데, 같은 주기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한번 해보면, 변하는 것 먼저, 같은 주기에서 이쪽으로 가면 양성자수가 하나씩 늘어나. 양성자수가 변하지. 또 원자과 전자수 역시도 하나씩 늘어나. 원자과 전자수가 변하지.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봐봐. 눈 있으면 봐봐. 뭐가 안 변해? 바로 전자 껍질수가 안 변하지. 2주기는 전자 껍질수가 다 2개야. 3주기는 전자 껍질수가 다 3개지. 정확히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가 안 변해. 전자 껍질수는 무한대지만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는 2주기는 2개, 3주기는 3개야. 오케이. 같은 족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먼저 변하는 것. 양성자수가 증가해. 밑으로 갈수록. 그치? 전자 껍질수가 증가하지. 주기가 달라지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원자과 전자수야. 그치? 자, 이제 오늘은 유효핵전화에 대한 얘기만 하고 넘어가자. 유효핵전화는 뭐냐면, 핵전화는 뭐야? 핵전화는 바로 핵이 가지는 전하의 양이지. 이게 핵전화야. 유효핵전화는 뭘까? 바로 핵전화 중에 유효한 거. 실제 작용하는 핵전화라는 거지. 어디에 작용하는? 바로 전자에 작용하는 핵전화. 즉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전화를 유효 핵전화라고 말해. 알겠지? 에? 그럼 수소랑 탄소 중에서 누가 더 핵전화량이 크냐? 당연히 탄소가 크지. 얘는 양성자수가 6개니까. 근데 수소 원자에서 요 A전자랑 반발하는 전자가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아. 근데 탄소 원자에서는 얘랑 반발하는 전자가 존재해? 존재하지. 몇 개나 존재해? 자그마치 5개나 존재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전자에게 반드시 반발력을 작용해. 가까우면 크게 작용하고 멀면 약하게 작용하겠지만. 알겠지? 이게 바로 유효핵전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든. 어떤 연관이 있냐? 바로 전자 A, 원자핵과 전자, 그리고 원자핵과 전자 B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를 보는 거야. 어떤 힘이 작용하냐? 얘와 얘 사이는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해. 그럼 얘와 얘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해? 바로 정전기적인 반발력이 작용하지. 이 반발력 때문에 실제 얘네가 느끼는 핵 전하량이 줄어드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B가 없으면 얘가 느끼는 핵 전하량, 즉 유효핵 전하는 온전히 얘의 핵 전할 거야. 근데 얘가 얘랑 반발해버려요. 그러면 얘가 느끼는 핵 전하량을 줄인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반발력 때문에 각각의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 즉 유효 핵전하가 감소한다는 거지. 혼자 있을 때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 응? 당연한 이야기야. 얘를 보면 수소 핵전하량을 혼자 온전히 느껴. 온전히. 왜 방해하는 또 다른 전자들이 없거든. 그런데 얘를 보면 얘가 플러스 6이라는 핵전하를 온전히 느낄까? 아니야. 왜 아니야? 얘가 반발하고 반발하거든. 나머지 전자들이 방해해요. 이걸 가리움 효과라고 그러거든. 수업 시간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이 효과 때문에 얘가 느끼는 핵전하가 플러스 6이 안 돼. 플러스 6보다 반드시 작을 수밖에 없지. 즉 얘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플러스 6보다 반드시 작아. 라는 거야. 알겠지? 유효 핵전하는 전자가 실제로 받는 핵전하야. 그럼 유효 핵전하의 주기성이 어떻게 되냐? 주기율표에서 이쪽으로 가면 유효핵전화가 점점 커지게 돼요. 왜 그런지는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보자.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유효핵전화가 커지긴 하는데 이 주기성은 굉장히 예외성이 많고 애매해서 우리는 다루지 않아. 우리는 그냥 같은 주기에서 요로 갈수록 유효핵전화가 증가한다 정도만 다뤄. 알겠지? 이거.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9에서 10, 2주기자, 둘 다 2주기잖아. 이러면 유효핵전화가 확 증가하고요. 확 증가하고 갑자기 다른 껍질로 가면 지금 네온은 2주기의 끝에 있는 애고 나트륨은 3주기에 여기 있는 애잖아. 그러면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가면 갑자기 전자 껍질 수가 확 늘어나면서 유효핵전화가 어마어마하게 감소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바로 요거지. 네온의 유효핵전화는 5.80인데 나트륨은 2.5 훅 줄어들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액 전하는 증가한다라는 거. 요 주기성만 일단 알고 넘어가 보대. 주기가 바뀌면 유효액 전하는 크게 감소해. 왜? 껍질이 생겨서 가장 바깥쪽 전자와 핵 사이의 거리가 확 멀어졌거든. 확 감소한다라는 거지. 자, 이거만 이제 끝내자. 유효액 전하가 크면 전자와 원자 핵 사이 인력이 크다. 이게 그 뜻이잖아. 유효액 전하가 크다는 게 그 뜻이잖아.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 전하가 유효액 전하니까 유효액 전하가 크다는 건 전자와 원자 핵 사이의 인력이 크다라는 얘기지. 반대로 작으면 작다라는 이야기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어. 이제 1시간만 더 하면 진도가 완전히 끝나. 그래서 좀 무리했어. 너희 공부하기 편하라고. 자, 고생했어. 다음 시간에 만나. 안녕. 좀 오늘 급했다, 마음이. 말이 좀 빨랐지? 고생했어. 설문. 안녕.